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이 이미 공장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어느새 35이 된 내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다. 경인공업단지 한 모퉁이에 자리한 우리 공장은 늘 똑같은 모습이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제 대문, 그리고 주차장 한쪽에 쌓인 고철 더미들. 아침 6시가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미얀마에서 온 민툰,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그리고 중동 어딘가에서 온 핫산까지 20명 남짓한 직원 중 한국인은 나와 사장, 그리고 격리 아주머니뿐이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온다. 쇠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만들어낸 독특한 공기.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구토가 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큰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작업장. 프레스기, 절단기, 용접기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 사이사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한다. 김영남 사장은 5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항상 등을 곧게 펴고 다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숫자만 보였다. 생산량, 매출액, 비용 절감. 그에게 직원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었다. 저놈들 한국에 돈 벌러 온 거지 사람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생각이라는 걸. 그는 임금을 떼먹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저놈들이 어디 가서 신고하겠어? 한국말도 못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산재보험? 그런 건 돈만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이었다. 안전장비? 생산 속도만 떨어뜨리는 방해물이었다. 마치 이곳이 한국 땅이 아니라 그만의 왕국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했다. 팀장인 내 역할은 애매했다. 사장과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종종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거역하자니 내 자리가 위태로웠다. 그래도 나는 달랐다. 적어도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점심시간이면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식당 테이블에 앉았다.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일할 때는 안전을 먼저 챙기려 했고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잠시 쉬게 했다. 이봐, 김 팀장. 내가 무슨 성인군자냐? 그렇게 잘해줘서 생산량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래? 사장의 고함 소리가 작업장을 가로질렀다. 나는 매번 꾹 참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결기가 있었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다는 그 당연한 결기 말이다.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 기계들이 하나씩 멈춰서고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하루가 이제 시작이었다. 비좁은 기숙사에서 고향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공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자문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에어컨 한 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작업장의 열기에 숨이 막혔다. 프레스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 용접 불꽃들이 실내 온도를 더욱 올렸다. 그때 작업장 한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팀장님. 뒤돌아보니 핫산이 서 있었다. 중동 어딘가에서 온 26살의 청년.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단단한 체격과 깊은 갈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1년 10개월이 되어간다. 처음 왔을 때
그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다. 점심시간마다 한국어 공부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도와주세요. 어느래도 꼬박꼬박 한국어를 쓰는 핫산에게 나는 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 지각을 한 적도 없었고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냈다. 기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늘 웃었다. 힘든 작업 중에도 다른 동료가 실수해서 일이 꼬였을 때도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웃음 덕분에 작업장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핫산, 무슨 일이야?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장 한쪽 구석으로 그를 데려갔다. 무슨 일 있어? 핫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손으로 작업복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바닥만 내려다봤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약 끝나려면 아직 1년 넘게 남았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핫산은 말끝을 흐렸다.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듯 했다. 가족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신히 말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다고 해요.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이국 땅에서 돈 벌러 온 청년에게 가족의 위급함은 무엇보다 절박한 일이었다. 사장한테는 말했어? 네, 했습니다. 뭐래? 핫산은 한참 침묵했다. 그러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된대요. 계약 기간 끝까지 일해야 한다고. 그리고 돈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또 그 짓이다. 사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은커녕 밀린 급여도 주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찾아 빠져나가는 데만 머리가 비상한 인간이었다. 팀장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핫산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다. 1년 10개월 동안 모아둔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가야 한다는 건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 것인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사장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장의 성격을 아는 나로서는 그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 작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사장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 왜? 핫산이 돌아간다던데요. 급여를 못 받았다고. 사장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뭐라고 했어? 계약이 계약이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퇴직금은 어쩔 수 없어도 밀린 급여라도. 계약 위반인데 급여는 무슨 급여?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임금석 달치는 나중에 주는 거라고 다 얘기된 거잖아. 계약서에 다 쓰여 있어.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배려? 야, 김 팀장. 여기가 자선단체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몰라? 사장이 의자를 돌리며 벌떡 일어났다. 저놈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 집에 일 생겼다고 하면서 다 도망가려고 해. 그만두면서 핑계가 없는 놈이 없다고. 속으면 안 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계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계약 기간 못 지킬 시 퇴직금 및 기타 잔금 지급 불가라고 나와 있잖아. 입 다물고 내년 말까지 일하든가 돈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야. 사장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저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핫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괜찮습니다. 저 돈은 포기하고 그냥 갈게요. 야, 잠깐. 아니에요. 못 받을 거 알고 있었어요. 핫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1년 10개월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지 않고 공장 근처 술집에 들렀다. 소주 몇 잔을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핫산의 떨리는 어깨, 붉어진 눈가가 자꾸만 떠올랐다. 집에 돌아가 서랍을 뒤졌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지만 지금 당장 핫산에게 더 절실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핫산을 따로 불렀다. 핫산. 네, 팀장님. 이거 받아. 봉투를 내밀었다. 핫산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팀장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나라도 챙겨줘야지. 여비 정도는 될 거야. 그리고 가족 치료비도 좀 보탤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꼭 필요한데 쓸 거면 아깝지 않아? 1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다 봤어. 핫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팀장님, 저는 괜찮아. 울지 마. 남자가 그러면 어떡해?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 핫산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진심을 담아 말했다. 팀장님, 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주세요. 에이, 무슨 은혜야? 그냥 친구끼리 도와주는 거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는 그 말을 그냥 다짐 섞인 인사로만 받아들였다. 이국에서 고생하다 떠나는 사람이 하는 흔한 말쯤으로. 그런데 그게 내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약속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핫산이 떠나던 날 공장 직원들 몇 명이 배웅을 나왔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미얀마에서 온 민툰도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형, 나중에 연락해요. 고향 가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핫산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택시가 공장 문을 나서며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허전함을 느꼈다. 좋은 동료 하나를 잃은 아쉬움과 함께 이 세상이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핫산이 떠났다고 보고하자 사장은 무표정하게 중얼거렸다. 돈도 안 받고 가는 걸 보니 급하긴 급했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분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핫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빈자리는 곧바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미얀마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 틴틴이었다. 핫산만큼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는 보였다. 그러나 공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사장은 여전히 돈만 쫓았다. 그깟 규정 때문에 돈 다 날릴 거야? 괜히 시간만 잡아먹지. 7월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사장이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지시했다.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 시간도 아까워했다. 어이구, 덥다고 쉬고 덥다고 쉬고 그냥 헬멧 생략해. 어차피 큰 위험도 없는 작업인데.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사장님, 그래도 규정이. 규정? 이건 뭐 신고라도 할 기세네. 나만 죽어. 다 굶어 뒤지는 거야. 그는 안전모는 물론이고 안전화, 보호 장갑까지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해물로 여겼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박했다. 저놈들이 뭘 안다고 챙겨줘.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는 놈들인데. 부품 교체 시기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멀쩡히 돌아가는데 뭐하러 바꿔. 부품 교체 비용이 얼만데.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 프레스기 다이는 이미 6개월째 그대로였다.
절단기의 날도 무디어져서 제품 품질이 떨어졌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품질? 너 무슨 예술하냐? 어차피 하청업체 납품이잖아. 조금 못나도 뭐라 안 해. 나는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양심을 숨기고 사장의 명령을 현장에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늘 불안했다. 기계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었다. 특히 15년 된 프레스기는 최근 들어 이상 징후를 자주 보였다. 팀장, 이 기계 소리가 이상해. 틴틴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기계의 이상을 감지하는 능력은 뛰어났다. 나도 들어보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다. 윙윙거리는 소리에 섞여 드르륵 하는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진동도 평소보다 심했다. 사장님, 프레스기 점검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증상이 더 심해져서요. 베어링 문제인 것 같은데.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마.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 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조심해서 써. 고장나면 바꿔주겠다잖아.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현장으로 돌아가 틴틴에게 말했다. 일단 조심해서 작업해. 이상하면 바로 멈추고. 네, 알겠습니다. 틴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기계의 위험성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안전은 계속 뒷전이었다. 사장에게는 오직 생산량과 비용 절감만이 중요했다. 하루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 근무도 강요했다. 저 새끼들도 월급 받아가는 만큼은 일해야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도 없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8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작업장 온도는 40도를 넘나들었다. 에어컨 한 대로는 역부족이었다. 사장님, 에어컨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요? 됐어. 선풍기로 버텨. 그날 오후, 미얀마에서 온 민툰이 쓰러졌다. 열사병이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더니 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이래서 생산량 맞출 수 있나 몰라. 사람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사장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그래도 직원이 쓰러졌는데 뭐 초상이라도 치러줘? 밥값도 못하는 새끼들 데리고 돈 벌어보겠다는 내가 불쌍하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민투는 사흘 후에 복귀했다.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쉴 수 없다며 억지로 나왔다. 병가를 쓰면 그만큼 월급에서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좀 더 쉬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팀장님. 일해야 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9월이 되어서도 프레스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소음이 심해졌고 진동으로 인해 작업대 위의 작은 부품들이 저절로 굴러떨어질 정도였다. 팀장님,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은 베테랑이었다. 기계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봐도 그렇지? 네.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만져보면 화상 입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응우옌의 말이 맞았다. 기계 밑바닥에 검은 기름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내부 부품의 심각한 손상을 의미했다. 나는 다시 한번 사장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기계라는 게 원래 소음도 나고 진동도 있는 거잖아.
괜히 호들갑 떨지 마.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현장으로 돌아가 직원들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프레스기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다.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불행히도 틀리지 않았다. 10월 첫째 주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습도가 높아서 작업장 내부가 더욱 답답했다. 그날따라 프레스기의 소음이 유난히 컸다. 마치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의 엔진 소리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기계 주변을 자주 돌아보며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하지만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기계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운명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오전 8시, 기계들이 하나씩 가동을 시작했다. 프레스기의 무거운 윙윙거리는 소리, 절단기의 날카로운 금속음,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들. 익숙한 공장의 교향곡이 시작되었다. 사장은 여전히 직원들을 독촉했다. 야, 빨리빨리 못해? 이 속도로는 납품 못 맞춰.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급하게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30% 많은 물량을 같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했다. 사장은 눈에 돈 표시를 달고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재촉했다. 점심시간 30분으로 줄여. 야근도 각오해. 이번 마감만 잘 처리하면 보너스 얹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분위기상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욱 불길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낡은 기계들을 평소보다 더 혹사시키는 것은 위험했다. 특히 프레스기는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가 더욱 심해졌다. 오전 10시쯤 프레스기 근처에서 일하던 틴틴이 다가왔다. 팀장님, 기계가 너무 뜨거워요. 만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데?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기계 표면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달궈져 있었다. 내부에서 나는 소리도 평소의 2배는 컸다. 잠깐, 기계 멈춰. 왜 멈춰? 뭔 문제야? 사장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기계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냉각 시간이 필요해요. 냉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다 납품 일정 넘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돌아가잖아. 일단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작업 끝나면 냉각이든 냉면이든 실컷 하라고. 사장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다시 가동시켜야 했다. 오후 2시,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작업이 재개되었다. 무리한 작업으로 모든 직원들이 지쳐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어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압박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 오후 3시 30분, 프레스기에서 일하던 미얀마 청년 외툰이 나를 불렀다. 그는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온 22살의 청년이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주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팀장, 기계, 이상해. 외툰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다. 그가 가리키는 프레스기를 보니 기계 밑바닥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들 뒤로 물러나.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프레스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거대한 기계 부품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붉은 불꽃이 솟구치며 작업장 전체를 뒤덮었다. 으악! 비명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화기를 향해 달려갔다. 손에 잡히는 대로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지점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외툰, 외툰. 프레스기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연기 사이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나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화재를 진압하려 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달려와 도왔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119에 신고했어요. 격리 아주머니가 뒤에서 외쳤다. 마침내 불길이 어느 정도 진압되자 나는 쓰러진 외툰에게 달려갔다. 그는 기계에 깔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다리는 무거운 기계 부품에 압박당해 있었다. 외툰, 정신 차려. 나는 그를 기계 밑에서 빼내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응우옌과 틴틴이 달려와 함께 도왔다.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리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마침내 외툰을 구출했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호흡이 얕고 맥박도 약했다. 무엇보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빨리, 빨리.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외툰을 들것에 올렸다. 여기 보호자 있습니까? 제가 팀장입니다. 병원으로 같이 가셔야겠네요. 상태가 위급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외툰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22살의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 이국 땅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의 고국에 있을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장이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화를 내고 있었다. 젠장, 기계가 얼마짜린데?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고작 기계값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프레스기가 얼만지 알아? 5천만 원짜리야. 납품도 못하게 생겼는데 기계값까지 나가게 생겼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쉽게 죽냐?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느낀 건 공포보다도 분노였다. 이 인간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보호자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화상이 심하고 뇌출혈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렸다. 의사가 급히 다시 들어갔다. 1시간 후 의사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22살의 청년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뒤에서 사장이 중얼거렸다. 씨발 엎친 데 덮쳤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새벽 6시 경찰차 3대와 노동청 조사관들을 태운 승합차가 공장 앞에 줄지어 섰다. 평소라면 직원들의 출근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지만 그날은 정적만이 흘렀다. 현장 보존 잘 되어 있나요? 수사관이 작업복을 입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후 아무도 그 자리에 손대지 않았다. 시커멓게 그을린 프레스기와 바닥에 흩어진 기계 부품들, 그리고 피가 묻은 작업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기계의 이상 징후, 사장의 무시, 그리고 결국 일어난 폭발까지. 말하는 동안에도 외툰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안전 점검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노동청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물었다. 나는 사무실로 안내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다. 제대로 된 점검 기록이 있을 리 없었다. 사장이 시킨 대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가짜 서류들 뿐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가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사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하나씩 조사를 받았다. 서툰 한국어로
그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기계,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안 들어요. 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모 쓰지 말라고 했어요. 덥다고. 응우옌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오후 늦게 사장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다. 나는 안전관리 다 시켰어요. 직원들이 안 지킨 거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기계 정비는 제때 하셨나요? 정비? 돌아가는데 뭘 정비해요? 멀쩡한 기계 고치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증언에 따르면 안전장비 착용을 금지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더우면 그늘에서 쉬는 동안에 잠깐 벗으라고 한 겁니다.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특히 외툰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다. 그 친구가 부주의했던 거예요. 기계 다루는 게 미숙해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사흘 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사망. 악명 높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은폐 의혹. 15년 된 기계 단 한 번도 점검 안 받아. TV 뉴스에 우리 공장이 나왔다. 카메라에 잡힌 건 울부짖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만 죽어야 해요? 미얀마에서 온 민툰이 울면서 외쳤다. 그의 절규가 전국에 방송되었다.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목숨까지 잃어야 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인터넷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착취냐? 사장 구속해라.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나라 망신이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오전 9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쳤다. 김영남 씨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사장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 잠깐. 뭔 소리예요? 나를 왜 체포해? 일단 같이 가시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사고는 저놈들이 쳤는데 왜 나를? 그는 끝까지 발악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 후회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공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토록 혐오스러웠던 사장이 드디어 응보를 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사장이 구속되자 회사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납품처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은행은 더욱 냉정했다. 대출금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공장은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회사가 망하면서 비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팀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틴틴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안하지만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어.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고가 난 공장의 직원들을 선뜻 받으려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응우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팀장님, 3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한국 좋은 나라인데 나쁜 사람도 있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민툰도 미얀마로 돌아갔다. 떠나면서 외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외툰이 꿈이 많았어요. 고향에 작은 가게 차리고 싶다고 했는데 나 역시 갈 곳이 없었다. 10년 넘게 일해온 제조업계에서 이런 사고와 연결된 이력은 치명적이었다. 비록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팀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더욱 힘든 건 외툰의 장례식이었다. 고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그들의 말은 가슴을 찢었다. 아들이 한국 가서 많이 배우고 돈도 벌어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장례식장에서 나는 웹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기계를 멈춰 세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달 후 공장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는 매각 물건 딱지가 붙었다. 20년 넘게 돌아가던 기계들은 고철로 팔려나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텅 빈 공장을 돌아봤다. 한때는 활기찬 생산의 현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바닥에 아직도 남아있는 기름때와 그 흐름이 그날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팀장인 나 역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35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 시장에 나서야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력은 좋은데 최근 직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공장 팀장이셨어요? 죄송하지만. 면접마다 같은 반응이었다. 내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다. 비록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측에 가까웠지만 기업들은 위험 요소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2달째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저축한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월세도 밀리고 생활비도 빠듯해졌다. 어떤 날은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상준 팀장님 되십니까? 정중한 목소리였다. 발음은 완벽했지만 억양에서 외국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압둘라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수상했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든 들어볼 가치는 있어 보였다. 게다가 구직 활동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 반,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 하는 걱정 반으로 복잡한 심정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제안을 하려는 건지, 어떤 일일지 궁금했다.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들었다. 카페에 들어서니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동계 외국인이었다. 첫인상은 신뢰할 만해 보였다. 김상준 팀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명함을 내밀었는데 중동계 기업의 한국지사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 없었지만 명함 디자인이나 재질로 봐서는 제대로 된 회사인 것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실은 저희가 모시는 분께서 팀장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압둘라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팀장님이 과거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갸우뚱했다. 내가 언제 중동계 기업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희 회사에서 한국의 제조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이라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믿을 만한 한국인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겁니까? 네. 저희가 모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나는 한동안 말문을 잃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꿈만 같은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압둘라와의 만남 후 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다. 무엇보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주일 후 압둘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팀장님 결정하셨나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한번 현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일 오전에 함께 가보시죠. 다음 날, 나는 압둘라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저희 회사는 중동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 분야에 관심이 많죠.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팀장님의 경력도 경력이지만 무엇보다 인품을 신뢰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착한 공장은 우리가 일했던 곳보다 규모가 컸다. 하지만 몇 년간 방치되어서 곳곳이 낡아 보였다. 여기가 인수 대상입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곳인데 사장이 도망가면서 문을 닫았죠. 공장 내부를 둘러보니 기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정비를 하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 투자만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 정비, 시설 개선, 그리고 운영 자금까지 포함해서요. 50억이라는 숫자에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내가 평생 만져본 돈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다. 제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무진은 저희가 따로 지원할 테니 팀장님은 전체적인 운영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신뢰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압둘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곧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업자 신세였는데 갑자기 50억 규모의 공장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예전 공장 동료였던 응우옌이 베트남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응우옌, 잘 지내? 고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혹시 핫산이라는 친구 기억하세요? 중동에서 온 친구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응, 물론 기억하지. 왜? 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임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핫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핫산이 사실 엄청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왕족? 핫산이?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중동의 어떤 나라 왕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짜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했다고. 통화를 끝낸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핫산이 왕족? 그럼 내가 도왔던 그 청년이? 며칠 후 압둘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팀장님, 투자자분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면 됩니다. 오후 3시에 롯데호텔로 와주세요. 다음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응우옌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핫산일까? 호텔 로비는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소 내가 접하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압둘라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몇 명의 정장 차림 남자들이 서 있었다. 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압둘라를 따라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여러 외국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분위기상 꽤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라운지 한 구석,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단정한 미소를 띤 얼굴. 그 얼굴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당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핫산? 네, 맞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여비를 쥐어주며 보냈던 그 청년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에 그 소심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여기에? 핫산은 잠시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앉으시죠.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팀장님이 놀라실 만합니다. 사실 저는 왕자입니다. 왕자? 정확히는 왕위 계승 순위 7번째의 왕자예요. 나는 말을 잃었다.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왜 공장에서 일했던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산업과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가짜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가족이 위급하다고 한 건 아버지, 선왕께서 위독하셨습니다. 급히 돌아가야 했죠. 핫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제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맏형이 왕위를 계승했고요. 그럼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자리죠. 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알던 핫산과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팀장님, 핫산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때 팀장님이 해주신 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누구라도 아닙니다. 팀장님은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그때 일이 떠올랐다.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내가 저축해둔 돈을 건넨 일. 그때 받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거고요. 핫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핫산이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핫산과의 재회 후 며칠 동안 나는 꿈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감정이 들었다. 핫산, 아니, 이제는 장관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했다. 사장님, 계약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사무실? 네, 저희가 한국지사 사무실을 강남에 차렸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3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최신식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라고? 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회의실에서 핫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저희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과 한국을 잇는 산업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우수한 제조 기술을 중동에 전파하고 동시에 중동의 자본을 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공장이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사업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3년 내 매출 100억, 직원 200명 규모로 확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물론입니다. 이미 중동의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우디, UAE, 카타르에서도 투자 의향을 타진해 왔습니다. 핫산은 태블릿을 꺼내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사장님이야말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해요. 나를 왜 그렇게까지? 핫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장님은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언제 갚겠다는 약속도, 이자도, 담보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건 순수한 선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료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런 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정말 별다른 생각 없이 도와준 일이었다. 핫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이 아팠을 뿐이었다. 그동안 왕족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살아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핫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급존칭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나는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손이 떨렸지만 왠지 두렵지는 않았다. 핫산의 진심 어린 눈빛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장님,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봐요. 아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음 날부터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다. 공장 인수 절차를 밟고 기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해야 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는 특별히 신경을 썼다. 이전 공장에서의 참혹한 사고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기계는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춰 정비할 거야. 안전관리자도 따로 채용하고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핫산은 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당연하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몇 주 후 공장 재개장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즈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팀장님, 뒤돌아보니 응우옌이 서 있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다시 한국에 온 것일까? 응우옌, 어떻게 여기에?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자리 있으면 저도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잠깐 고향에 다녀왔는데 역시 한국이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우옌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핫산이 정말 왕자라는 게 맞나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맞아.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가 왕자님과 함께 일했던 거네요? 며칠 후 틴틴도 찾아왔다. 미얀마로 돌아갔던 민툰까지 연락이 와서 결국 예전 팀원들이 거의 다 모이게 되었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번에는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웹툰의 빈자리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공장 한 구석에는 웹툰을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사진과 함께 꽃을 놓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웹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핫산도 그 공간 앞에서 조용히 묵념을 올렸다. 개업 하루 전, 핫산과 나는 공장을 함께 돌아보았다. 어때요? 만족스럽나요? 정말 좋아. 이전 공장과는 차원이 다르네. 새로 설치된 최신 기계들, 완벽한 안전 설비, 쾌적한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것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으로 설계되었다. 개업 당일 작은 개업식을 열었다.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핫산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1년 후,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압둘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200억 규모예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장 마당에서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제 우리 회사는 150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정말 1년 전이 꿈만 같네요. 문득 김영남 사장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작년에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핫산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요즘 그는 한국과 중동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응, 무슨 일 있어?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손님은 놀랍게도 웨툰의 부모님이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신 것이었다. 웨툰 군의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데 웨툰의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마지막에 사장님 얘기를 많이 했대요. 좋은 분이라고,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웨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기억해줬다니. 이분들이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핫산이 설명했다. 웨툰 군의 동생이 한국 대학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한대요. 형이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핫산의 배려에 감동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웨툰 군이 이루지 못한 꿈을 동생이 대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웨툰의 어머니가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이 꿈꾸던 가게를 차렸어요. 한국 가게라는 이름으로요. 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사장님 덕분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핫산과 함께 한강을 걸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네, 그런데 모든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핫산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해요. 단순히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예요. 내가 더 감사하지.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 일단은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웨툰 때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고 싶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우리 회사가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을 받게 된 것이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나는 관중석을 둘러보았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응우엔, 틴틴, 민툰의 환한 미소가 보였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웨툰군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2년 전 그 무더운 여름날, 핫산에게 건넨 작은 도움의 손길.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다. 힘든 동료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런 당연한 일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진정한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성공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었다. 핫산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